경덕왕은 아버지 성덕왕을 위해 종을 만들겠다고 결심했고 스님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종을 제작하기 위한 시주를 받았다. 그러던 중 어린아이를 업은 한 아낙네가 스님을 놀리듯 말했다. 스님, 저희 집은 가난해서 드릴 거라고는 이 아이밖에 없습니다. 가져가시려면 이 아이라도 가져가시지요. 스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그 집을 나와 계속해서 시주를 받는 데 힘썼다. 이후 전국의 시주를 모아 종 제작이 시작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종이 도통 만들어지지가 않았다. 불안해하던 경덕왕은 점을 쳤고 받아올 시주를 받아오지 않았다라는 점괘를 받게 되었다. 해결할 방법은 아낙네가 시주하겠다고 내밀었던 아이를 종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결론하에 스님은 아낙네의 품에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와 뜨거운 샘물에 던져 넣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종이 무사히 완성되었고 종에서는 마치 제 어미를 탓하는 듯한 에밀레 에밀레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본래 이름인 성덕대왕신종보다 설화에서 따온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에밀레 종은 얽혀있는 끔찍한 이야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25년 조선 총독부 기간지인 매일신보에 어밀레 종이라는 글이 실렸다는 것을 근거로 에밀레 종 설화는 조선인들을 깎아내리려 했던 일제의 음모라는 주장부터 시작해 중국 대운사의 종이 낭하라고 운다는 전설이 한반도에 유입되며 변질되었다. 8살의 나이에 즉위해 허수아비처럼 휘둘렸던 해공왕과 주변 인물들을 은유한 설화다라는 것까지 수많은 가설들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인신공양을 통해 에밀레 종이 되었을 거라는 가설은 불교가 살생을 금기시한다는 점과 신라시대에는 여러 개의 소형 도가니에 연료가 되는 숯, 석탄과 광석을 한데 넣어 아래로 쇳물이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식으로 종을 제작했다는 점을 토대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에밀레 종에 얽힌 전설이 단순한 구전설화가 아니라는 증거가 등장하게 됩니다. 과거 인신공양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보편적인 풍습에 가까웠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현재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인주설화, 토목이나 건축공사 과정에서 반복된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희생양으로 바치고 결국 성공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설화를 뜻하는 이것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성산읍의 수산진성은 축성 당시 계속해서 성벽이 허물어지자 지나가던 도사가 13살 원숭이띠 소녀를 산채로 묻어 제물로 바치면 해결될 것이라는 조언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도사의 말대로 처녀를 인신공양하자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제물이 된 처녀를 마을 신으로 삼아 진한 할망당을 세웠으며 현재에도 마을 사람들은 이 당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죠. 또 자꾸만 마을 앞 뚝이 터져 물난리가 벌어졌던 전라남도 영암군의 한 마을에서는 도사의 조언대로 살아있는 아이를 땅에 파묻고 제사를 지냈고 그러자 정말로 뚝이 터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때 제물로 바쳐진 아이의 이름인 소바오를 따 지금까지도 마을의 이름이 소바오 마을 혹은 우암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끔찍하게도 이러한 인주설화들은 단순한 은유나 비유에서 유래한 게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2017년 5월 경주 월성의 서성벽에서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인골 2구가 발굴됩니다. 월성은 신라 파사왕 시기 대략 102년부터 축성이 시작된 궁궐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12월 개토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시작했던 바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유적에서 수상하기 그지없는 형태로 사람의 뼈가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학계에 커다란 관심을 끌었죠. 하늘을 정면으로 보는 형태로 누워있는 신장 166cm의 50대 남성 인골 한 구, 반대편에 인골을 바라보는 형태로 얼굴과 한쪽 팔이 돌려진 신장 159cm의 50대 여성 인골 한 구, 두 인골 모두 얼굴을 나무 껍질로 싸두었던 예식의 흔적이 나타났고 발치에는 토기들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또한 머리가 놓여진 방향이 성문과 성열 방향과 일치했는데요. 이 모든 정황들과 더불어 성벽을 쌓기 전 집안을 다질 때 인골들이 함께 묻혔다는 증거를 토대로 이들은 성벽을 위한 인주로서 바쳐졌던 것으로 보였죠. 월성을 쌓기 위해 바쳐진 제물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9월 7일 월성에서 또다시 인골이 발굴된 것인데요. 135cm의 왜소한 체격을 지닌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 인골은 고공 모양의 유리구슬을 엮은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한 상태였죠. 4년 전 발견된 두 구의 인골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보며 누워있는 신전장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주위에는 토기 대신 말과 소의 갈비뼈들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의 조사에 따르면 일전에 50대 남녀가 먼저 묻힌 후 20대 여성이 거의 연속적으로 매장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성벽의 중심골 쪽 가장자리에 맞춰 문지 근처에 평행하게 시신을 둔 것을 볼 때 성벽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원하거나 문으로 지나다니는 기운을 잡기 위해 계획적으로 인신공양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더욱 끔찍한 것은 이 성벽에서 인골이 발굴된 사례가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6년 같은 장소에서 5세 전후의 유아가 발굴되었던 사례가 존재하며 1985년과 1990년에는 약 10m 떨어진 지점에서 20여 구의 인골이 발견되어 수습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월성을 축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재물이 희생되었는지 그 양을 감히 추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라와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비와 가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7년 경남 창녕의 송현동 고분에서도 여러 구의 인골들이 발굴되었던 바 있는데요.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는 모습의 인골들은 권력자가 무덤에 묻힐 때 다른 사람들을 함께 매장하는 순장의 증거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었죠. 고고학, 법의학, 해부학, 유전학, 화학 등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 이 중 가장 온전한 인골 한 구를 조사해 생전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일명 송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가야 소녀는 성장판과 사랑니의 발달 정도를 조사한 결과 16세의 어린 나이로 추정되었는데요. 머리뼈에서 관찰된 다공성 뼈 과다증은 송현이가 만성적인 빈혈, 영양결핍에 시달렸음을 알려주었고 정강이와 종아리뼈에서 나타난 무릎을 많이 사용한 흔적은 그녀의 직업을 시녀로 추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또 송현이는 키 153.5cm, 허리둘레 54.5cm, 7.94 등신의 비율을 지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설명한 정황들과 함께 고분이 3에서 5세기 가야 최고 수장급의 무덤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근거로 권력자가 사망할 당시 가장 아끼던 시녀 중 하나였던 송현이를 함께 매장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삼국시대의 인신공양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은 에밀레종 설화가 단순한 창작이나 비유가 아닐 가능성을 열어주는 듯 했죠. 에밀레종은 8세기에 제작되었으며 신라 지증왕이 순장을 금지한 것은 6세기의 일이다. 따라서 5세기 초에 완공된 월성의 인신공양이 에밀레종 역시 그러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 말대로 불교를 공인 및 신라 전국에 장려하였었던 지증왕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인신공양을 금지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후에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이어졌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고대로부터 이어진 풍습이 그리 쉽게 끊어질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2000년 여름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 부지를 발굴 중이던 조사단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10m가 넘는 깊은 우물에 어린아이의 인골이 거의 온전하게 보존된 상태로 들어있었던 건데요. 성장판이 완전히 열려있다는 점, 뼈의 형태가 여성에 가깝다는 점과 더불어 영구치와 유치가 섞여있는 치아와 맹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10세 정도로 추정된 이 소녀의 사이는 단순한 사고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125cm 신장의 작은 아이 아래에는 나무 두레박, 나무 빗, 항아리와 여러 종류의 톡이 70여 점이 가지런하게 층층이 쌓여 있었고 상부에서는 남궁지인이라는 도장이 찍힌 기와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이제껏 발굴된 우물 유적 중에서도 최대 규모인 2,300여 점의 동물뼈가 함께 출토되었는데요. 특이한 것은 동물의 종류가 무려 30여 종에 달했다는 것이죠. 몸 길이가 108cm에 달하는 거대한 수컷개 4마리의 온전한 뼈, 현대의 고양이보다 체구가 커다란 5마리의 고양이의 온전한 뼈, 고라니의 턱뼈, 사슴의 다리뼈, 그리고 10종의 어류까지.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상어의 척추뼈였는데요. 사투리로 돈백이라 불리는 상어 고기는 예로부터 경상도의 제사 음식으로서 사용되었죠. 더불어 귀신을 쫓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복숭아의 씨앗이 함께 출토된 건 역시 일련의 의식하에 재물들이 우물 안으로 받쳐졌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것은 출토되었을 당시 소녀의 자세가 머리를 바닥으로 향한 자세에서 오른팔을 머리 위로 뻗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소녀가 우물에 산채로 던져졌다는 증거였죠. 오른쪽 이마의 함몰 흔적은 그 후에 벌어진 일 역시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소녀의 인골 위에 올려진 상석과 상석 위에 빼곡히 메어진 흙과 자갈은 이것이 완벽한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제사가 이뤄진 시기는 지증왕이 순장을 금지한 지 한참이 지난 9세기경이었죠.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각종 사례와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함으로써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8세기 말 신라는 끝없는 가뭄, 충해, 서리 등의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고
역병과 도적대가 도처에서 창궐했죠. 부모가 자녀를 팔아 끼니를 때우는 극한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자 곳곳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으며 가속화되는 사회 불안에 국가의 존속 자체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선왕들의 가르침과 부처의 말씀은 이미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하다. 그들의 말을 철저히 지킨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이냐. 6세기 말 진평왕 때에 설치된 국가 제사를 주관하는 관청 예부의 별칭이 남궁이었다는 기록이 존재하는데요. 우물에서 발견되었던 남궁지인 도장이 찍힌 기와를 통해 신라 왕실이 결국 오래전 금지되었던 행위에 눈을 돌렸으리라 추측할 수 있죠. 그 행위란 아주 전통적이면서도 고대로부터 각 국가 여러 민족의 커다란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었던 그것, 바로 인신공양입니다. 그렇게 왕실은 국가의 명운을 건 대규모 제사를 올리는데요. 우물에 차곡차곡 모두의 기원과 절박함이 담긴 각종 제물들을 채워 넣었죠. 제사에 사용되는 각종 동물과 어류들의 뼈, 철저하게 선별된 개와 고양이, 예식용 토기와 씨앗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소중하면서도 귀중한 인간의 목숨, 모두의 원념을 담은 제물로서 소녀는 우물에 던져집니다. 끔찍하게 그지없었던 이 풍습은 6.25 사상이 한반도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며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일부 민간에서는 여전히 인신공양이 행해졌을지도 모른다는 몇몇 기록들이 존재하죠. 문충공 신숙주가 일찍이 일본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홀연 폭풍을 만나 배를 미쳐 언덕에 대지 못하였다. 외적에게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을 데리고 오던 중이었으므로 배 안에 임산부가 있었다. 폭풍이 멈추지 않자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임산부는 예로부터 뱃길에는 크게 금기시하는 바이니 마땅히 바다에 던져서 액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공이 말하기를 사람을 죽여서 살기를 구함은 덕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하고 만류하니 잠시 후에 바람이 진정되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제물로 바쳐졌던 것처럼 뱃사람과 같이 미신이 강하게 자리 잡은 일부에서는 극소수나마 해당 풍습이 전해져 내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1998년 에밀레종 인신공양 설화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가 시행되었는데요. 그 결과 에밀레종에서 사람의 뼈에 들어있는 인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며 끔찍한 설화는 단순한 전설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지증왕이 순정을 금지했던 가장 큰 근거인 불교의 종을 만드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쳤을 리 만무할 뿐더러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조 작업에 그토록 커다란 불순물을 넣었을 리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뜨거운 쇳물 속에 받쳐진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깊은 우물 속에 받쳐진 아이는 분명히 우리의 역사 속에 존재했었습니다. 에밀레종 설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당시의 시대상이 만들어낸 구슬픈 설화였던 것이 아닐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